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재 162쪽입니다.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어, 일부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많이 인용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읽게 됐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또 제목 때문에 좀 착각하고 사랑의 기술을 이제 어떤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테크닉을 의미해서의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 항상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을 주고 그죠?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좀 꺼려하고 그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책입니다. 아, 영상을 일단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반대로 해서 텍스트를 먼저 좀 보고 영상을 볼까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 먼저 텍스트를 보면요. 그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사랑은 기술인가 할 때 이 기술은 이제 테크닉을 의미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이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이라고 볼 때도 필요한 거죠. 어? 그런 기술 말고 뭐 연애를 잘하는 그런 기술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 그 상대방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 뭐 남자면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라면 또 남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성이 다르니까 그죠? 그 어떤 지식이나 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한 노력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혹은 사랑이 또그 어떤 운명적인 만남처럼 우연한 기회에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또 이런 행운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감정 그것도 아주 즐거운 감정이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이제 물음표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의문이죠.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하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이고 어, 사랑을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이 즐겁지 않으면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즐겁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죠. 어, 그 너무 진지하지 않고 그죠? 그런 어떤 즐거운 느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중요하지 않고 가벼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또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혹은 불행한 사랑도 있죠. 처음에는 어, 좋았지만 나중에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노래에서도 사랑과 관련된 가사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그죠?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드뭅니다. 꼭 배워야 되나?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만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근데 뭐든지 어떤 일도 사업도 그렇고 어떤 공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뭘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는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공부만 그런 건 아니죠. 음,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태도가 사랑에 대한 이런 태도가 왜 이런 사랑은 뭐 꼭 책을 통해서 배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죠.
이런 태도는 왜 생기는지 몇 가지 전제가 있답니다. 기초가 되는 이 전제는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받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공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 그죠? 이런 거 좀 더 높이고, 또 혹은 권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사랑받는 방법으로 이런 쪽을 이용을 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 이제 외모에, 그죠? 치장을 하는 거죠. 몸을 가꾸고 옷치장, 뭐, 그러니까 여성적인 어떤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또 자기가 매력을 갖는 방법은 유쾌한 태도와 흥미있는 대화술, 화법, 그죠? 사람과의 어떤 대화술 이런 것을 또 배우고,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은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벗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관계에서 그죠? 우리가 저신할 때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동양 문화권뿐만 아니고 서양 문화권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띠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보통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그 의미는 결국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매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보통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뭐 배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의 배경이 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사랑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어떤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특히 근대 사회 이후에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개를 보면요. 우선 한 가지는 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빅토리아 시대에는 예전에는 빅토리아 시대에는 많은 전통 국가의 경우에 대체로 사랑한 다음에는 반드시 결혼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전제되어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개인적 경험이 아니고, 그죠?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뭐 집안끼리 우리나라도 그랬고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귀족 집안끼리 뭐 이렇게 그죠? 지금 현대 사회도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벌들 같은 경우 집안끼리 그죠? 그래서 자발적이거나 개인적 경험이 아닌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결혼은 관습적으로 볼 때 계약에 의해서 상반 간의 가족에 의해서 또 뭐 중매 결혼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혼은 이런 사회적인 고려를 다 해서 결정이 됐던 예전에 그죠?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사랑은 일단 결혼이 성립한 다음에 이제는 노력을 해서 또 사랑을 해야 된다. 예전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지금처럼 보편화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수세기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관습적 성격을 관습적인 이런 성격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낭만적 사랑, 그런 낭만적 사랑 다음에는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이제 최근에는 뭐 추구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몇 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개념, 음? 집안대 집안이나 어떤 관습에 의한 자기의 의사와는 비자발적인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이런 자유로운 개념은 능력의 중요성과는 대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의 중요성이 몹시 중요성을 아주 과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배경을 고려하고. 그죠? 현대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요소와 또 관련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든 문화가 현대 이제 물질 사회로 접어들면서 구매욕과 또 연관성이 많아지고 상호 간의 유리한 거래라는 그런 관념에 또 토대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결혼은 아니고 물질 문화를 말한 겁니다. 상짐의 진열장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욕구, 물질적인 욕구,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현금이든 뭐 카드든 뭐 사고 싶은, 그죠? 이걸 성취했을 때의 어떤 물질적인 행복감이 이제 현대인의 행복 중에 들어가는데, 이런 현대인은 사람들도 이런 물건처럼 그런 방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매력 있는 여자, 응? 물론 여자한테는 또 매력 있는 남자겠죠. 남자에게는 매력 있는 여자가 물건을 보면 탐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은 보통 인기 있고 인격 시장에서 잘 팔리고 그런 품질 좋은 어떤 포장된 어, 그 상품이 사람으로 치면 매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특히 매력 있게 하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뭐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뭐 자기의 신체, 그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육체를 단련해서 이렇게 남성다움을 뽐낸다든지, 예,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식으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게 있죠. 그 유행하고도 연관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봐도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건강하고 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소녀가 굉장히 인기 있었답니다. 서구권에서는. 오늘날 또 유행은 반대죠. 오히려 가정적이고 좀 조숙한, 조숙한 게 아니고 가정적이고 좀 뭔가 얌전한 그런 이제 현모양처의 그런 여성상. 그러니까 연애는 그런 여자하고 안 하면서도 결혼은 또 그죠? 그런 여자 원하는 경우가 있죠. 또 물론 사랑할 때도 이런 여성을 원하는 남성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여성을 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포장이 되려면 남자는 좀 공격적이고 야심이 있고 이런 남자여야 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좀 사교적이고 또 관대하고 뭐 신사적이고 이런 남자들이 또 인기가 있거든요. 어, 뭐 어쨌든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어떤 물건으로 치면 교환 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상품, 인간인데도 어떤 상품 가치가 있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우리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를 하러 이제 나갔다고 가정을 할 때 상대방이 그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직해야 하고 또 이와 동시에 상대자도
자기의 이제 거래하러 간 이 화자죠. 나의 명백한 또는 숨겨진 재산과 능력을 고려한 다음에 나를 바람직하다. 여기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어떤 교환 가치, 상품 가치죠. 이런 교환 가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야말로 이거는 물질적인 사랑인데 현대 와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개발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 잠재성만 있다. 그러면 이걸 거래할 때 이런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래를 볼 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시장 지향적이고 물질적 성공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권에서 인간의 애정관계가 이런 상품이나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교환 형식에 따른다고 할 때 뭐 우리가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형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뭐 정신적인 사랑 또 자신과 그 이성 간의 어떤 끌리는 느낌 이걸 또 제일 중요치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또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최종적인 어떤 단계를 볼 때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가정에 그런 생각에 이르게 하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오류라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걸 혼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밀접하게 서로 일체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볼 때 그 고조된 그런 경험의 하나거든요. 특히 폐쇄적이고 좀 동떨어져서 사랑을 모르고 지내던 그런 사람의 경우라면 더욱더 쇼킹하겠죠. 놀랍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런 기적은 성적인 매력이나 또 성적인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볼 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이런 처음에 느꼈던 기적적인 이런 면은 점점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외모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죠. 처음에는 외모에 끌리더라도 나중에 오래 지내다 보면은 마침내 뭐 실망감도 느끼고 상호간의 권태도 생기고 처음에 느꼈던 어떤 흥분된 감정도 그죠? 이제는 사라집니다. 예.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르겠죠. 예. 사실상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서로 반해서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미쳐버리는 그런 어떤 사랑의 열병에 그죠? 걸려있는 상태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동안에 외로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이런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일반적 관념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처럼 엄청나게 기대하고 시작되었다가 또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그런 활동이나 또 사업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빨리 식는다는 거죠. 빨리 불타오르는 것만큼. 만일 이것이 다른 사랑이 아닌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업이나 일에 실패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이나 일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업 활동이나 일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사랑도 다른 일처럼 사실은 그런 태도로 이제 접해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PDF로 만들었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최초의 조치가 그 보면은 우리 삶이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그죠? 테크닉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통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사랑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은 우리는 뭐 다른 기술 예를 들면 뭐 음악이나 그림, 건축, 뭐 의학도 그렇고 이런 게 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거쳐야 하는 과정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첫째는 이론과 습득, 우리가 이론의 습득입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실천이죠. 우리 보통 이론과 그죠?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만일 자기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뭐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런 팩터 등을 이제 배워야 되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배운 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직 의학 기술에 숙달하지는 못했으니까 실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실습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의학 기술에 이제 도달했다, 숙련되었다.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합쳐진 경우죠. 그런데 이런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또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수적인 세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기술 숙달이 이렇게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음악에도 그렇고 의학도 적용이 되고 건축에도 적용이 되고 사랑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에죠. 사랑의 경우에 실패하고 있음에도 왜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직업 분야나 학문 분야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외에 거의 모든 다른 일에서는 그죠? 뭐 성공하고 돈이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그죠? 이 사람들의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런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렇게 하면서도 사랑의 기술을 정작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고 안 합니다. 그건 다른 거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돈을 벌거나 특권을 얻는 데 필요한 것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현재적 의미에서는 사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사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배우고 획득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랑의 기술과 관련된 에릭 프롬의 생각입니다. 이제 텍스트만 보면 또 여러분이 지루하니까 이 정도 하고
수업 영상 제가 준비한 거 잠깐 참조할까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끝나고 많은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 여배우의 과거 연애 행적이 도마에 오르면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가스라이팅은 대표적인 미성숙한 사랑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사랑을 실천해 가기 위한 지혜를 담은 사랑의 고전, 사랑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 에리 프롬은 1900년에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망명한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외아들인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유대교 랍비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랜 시간 발버둥 쳐야 했고, 2년 만에 파경에 이른 첫 번째 결혼을 시작으로 연이은 사별과 이별을 겪은 후에 50대가 돼서야 비로소 애니스 프리만이라는 미국 여성과 세 번째 결혼을 하며 안정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애니스와의 결혼 생활 중인 1956년에 출판한 사랑의 기술은 그가 평생에 걸쳐 사랑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배운 깨달음과 지혜가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 책의 서두에서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한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책은 사랑은 한순간에 홀딱 빠져드는 감정이 아닌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행동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책 제목만 보고 좀 잘못 착각해서 뭐 이게 사랑의 어떤 지침서 테크닉과 관련된 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네. 이 프롬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어떤 사랑과 관련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배우고 또 습득해야 될 노하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에 대한 에리 프롬의 가르침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행운만 따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권력과 부와 매력적인 외모를 획득해 이성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집착하곤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고, 단지 사랑할 적절한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은 특정한 한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확대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또 해본 사람은 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주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죠. 갑자기 그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그런 기쁨이 어떤 환희가 자기 전신에 퍼졌을 때는 자기 주변의 모든 것도
예전과는 달라 보이고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주변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죠? 보통 때 어머니나 뭐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화냈던 것도 사랑에 빠진 이후에는 또 어머니나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이 안 나고, 왜?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너무 환희에 차 있고 항상 업돼 있고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유쾌한 상태니까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 사랑의 효과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 에리 프롬은 아마 자신의 경험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셋째로, 사람들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이 주는 흥분의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흥분의 감정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오히려 이 흥분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입증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은 한순간에 특별한 대상에게 빠져드는 감정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에 대한 습득이 필요한 기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프롬은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이 타인 및 외부 환경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분리는 모든 불안의 원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타인과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이 때문에 나 자신이 한없이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우리 텍스트 2번의 사랑의 이론 있죠. 그 내용에서 이제 언급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듣기 바랍니다. 이런 내면의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타인과 결합하기를 갈망하는 합일의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일을 경험하는 사랑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 활동이며,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준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에리 프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고, 무능력은 사랑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번번이 사랑의 무능력에 도달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랑은 곧 적극적으로 상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라는 이론을 망각하고 받는 데에만 급급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4가지 요소로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을 꼽고 있는데요. 첫째로, 사랑하는 상대를 보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을 사랑한다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목욕을 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엄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대상을 귀엽고 어여삐 여기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책임. 책임은 사랑하는 상대의 요구가 겉으로 표현되었든 표현되지 않았든 간에 그 요구에 대해 기꺼이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존경. 존경은 누군가를 우러러본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존경을 뜻하는 영단어 respect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레스피시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아도 홀로 온전히 서서 걸을 수 있을 때에만 누군가를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지식. 누군가를 잘 알지 않고서는 존경이 불가능합니다. 자신만의 주관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상대에 대한 핵심에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갓 태어나면 아이는 단지 어머니의 자식이란 이유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무력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다가 6살 이후에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아버지의 조건부적 사랑에 의존하며 사회적 감각을 익혀갑니다. 그러다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면 보호하는 어머니와 명령하는 아버지에게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삶과 존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심어주는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자식의 분리와 자유를 허용하는 부모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불안과 고뇌는 아이에게 너무 쉽게 감염되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보다 더 전도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부모의 참된 역할은 아이의 성장과 분리를 소망하고 돕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부모들은 이 분리의 단계에서 실패를 겪곤 하는데 에리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는 생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은 분리를 견뎌낼 수 있는가,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기에 부모와의 올바른 사랑과 분리 과정을 거쳐야만 인간은 근친상간적인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그 다음 단계인 모든 인간들과 합일감과 유대감을 이루는 형제, 그리고 이성과의 성애를 올바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성애를 통해 이성과의 신체적 결합을 함으로써 본질적인 분리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되지만 여기서 오는 흥분과 감흥은 시간이 지나면 희박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사람과의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사람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원할 때에만 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지만 성적 욕망은 자극적이고 강렬한 정서의 한 종류일 뿐 사랑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에리 프롬은 오히려 사랑은 상대와 함께하겠다는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한 사람을 통해 전 인류를, 모든 살아있는 자를 사랑하려는 기나긴 여정이고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전 생애를 통해 사랑의 기술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프롬은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나 자신과 상대와 세상의 본질에 파고들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대화를 피하고 음악 감상이나 독서나 대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하고 나의 내면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피로하고 우울해지면 쉽게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왜 우울한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으며 내면으로부터 내가 왜 불안하고 우울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롬은 정신집중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행해야 한다. 둘째로 자아 도취를 극복하는 것도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아 도취는 자신의 내면의 욕구와 감정 상태만을 현실로 인식하고 외부 사람들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우리 모두는 얼마간 세계에 대한 왜곡되고 자아 도취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려면, 내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프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자아 도취를 지향하고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셋째로 사랑에 대한 종교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프롬은 사랑받고 사랑받으려면 거듭된 실패와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긍정적 영향력을 종교처럼 믿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 상대를 통해 세상 전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답이 예스라면 여러분은 프롬이 말하는 성숙하고 올바른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프롬의 책을 우리가 다 보려면은 분량도 사실은 제법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요약을 한 영상을 보는데 좀 와닿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벌써 42분이 되었네요. 영상 하나를 더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영상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그 음, 지금 이게 5장까지 있습니다만은 180쪽으로 가면 핵심 개념 기본 문제가 나옵니다. 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태도로 해서 조금 보고 싶은 내용은 먼저 1번 보세요.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동성애를 본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의 특징,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서 우리가 보통 호모라고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죠?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의 특징은 오늘날의 현대사의 동성애의 특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상호 이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과제는 제가 여기서 수업 영상에서는 과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나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데 이런 내용도 과제에 제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에리 프롬과 관련해서 181쪽의 4번을 보면요. 에리 프롬이 현대인의 통념을 비판하며 사랑이 기술이라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왜 어떤 이유로 사랑이 기술이라고 했는지 그걸 설명하고 현대인의 사랑에 관한 현상적 특징, 우리 현대인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죠? 그런 특징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시오.
예전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문제 속에 굉장히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은, 그죠? 이런 걸 하면은 그 관련 이제 리포터를 쓸 때 상당히 이제 많이 여러 군데서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과제로 제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심화 문제만 짚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심화 문제에서는 우리가 수업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현대사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예를 들어서 미혼, 이제 결혼 안 한 걸 말하죠. 이혼,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말하고죠. 이혼, 결혼했다가 이제 갈라서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용어 외에도 결혼 제도와 관련하여 졸혼,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과 정답론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이 결혼을 기준으로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비혼은 결혼의 필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죠? 이거는 비혼은 아예 자기가 의사가 없는 거죠. 결혼할 의사, 그죠? 이 비혼은 결혼의 필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억압이나 통제로서의 결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의 특징과 결혼 제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게 이제 방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텍스트에서 3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고려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 중에 과제를 하나 내게 되면은 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47분 50분 다 됐네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4장에서는 환대와 관용, 우리와 그들을 경계짓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개의 텍스트가 있지만 일단 저는 그 3번의 관용, 그 빛에 드리운 그림자, 웬디 브라운의 관용, 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 이 텍스트를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4번 용서하는 힘,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 두 텍스트를 일단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에 하고 있죠. 우리 한국도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출생률도 낮고 해서 더욱더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용적 태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3번의 관용, 웬디 브라운의 그 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이 있습니다. 관용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후에 배울 예정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